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이쯤 되면 마치 앙숙인 여야 사이 같습니다. 바로 청와대와 검찰 얘기인데요.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다시 또 반박하고 그리고요. 인사조치와 압수수색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청와대와 검찰은 같은 정부, 그러니까 한 팀 아니었나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어떻게 마침표가 찍혀질지,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절입니다. 1월 13일 아침엔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먼저 이쪽 사진을 좀 봐주시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 총통인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시죠. 차잉잉원 중국에 굴복 안 한다. 이른바 반중 후보였습니다. 반중 성향으로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유지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 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북한, 트럼프 친서 이미 받았다. 그런데 뭘 전달을 해주겠다고 설레발을 치는가? 이렇게까지 북한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설레발 그만 치라고까지 막말을 퍼버댔습니다. 북미보다 심각한 한미 불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했다, 받아왔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보란 듯이 성명을 냅니다. 이미 축하 친서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북한과 미국 연락 통로 아직 모르는 듯 우리 보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거래 하는데 모르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부 중재 외교 생색내다 망신당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민원인 2시간 사이 보니까 0명 없습니다. 그만큼 한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면사무소의 공무원은 18명. 3년 사이 또 늘었다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뺀 지방자치단체 74%가요. 2년 사이 인구가 32만 명 줄었는데 공무원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할 일이 없겠죠. 공공도서관도 이용객 2명에 안내직원 3명. 전국 곳곳에 공무원 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가면은 이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 한 달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다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5분의 1 토막이 났다. 거의 7,000건에 육박하던 것이 지금은 1,300건 정도로 급격히 줄었다. 이렇게 됩니다. 대출 규제의 9억 초과, 아파트는 매매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재건축 아파트 값은 17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 그런데요, 저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도자도 가격을 크게 내리지 않고 그다음에 매수자는 섣불리 사지 않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태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언제든지 강력한 추가 대책 낼 수 있다고 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에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일 시사평론가 오늘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시사평론계의 샛별 장유민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곡 찌르는 기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핑퐁 게임. 청와대와 검찰 지금 뭔가를 주고받는데요. 국민이 보기에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냐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의 한 후보자, 총선 도전 선언을 했죠. 그 인물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찬물 학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학대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 대만 분들 이런 위협감 속에 총통 선거에서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청와대와 검찰 이 정도 사이면요. 여야가 서로 나를 겨누는 그런 모습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반박. 그러자 검찰이 재반박. 또 청와대가 다시 반박. 자, 이게 주말 동안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도 이런 모습 자주 봤습니다, 지금요. 어떤 수사 상황, 그리고 어떤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면요. 반박, 재반박, 다시 반박, 다시 입장 표명. 왔다 갔다 했죠. 또 그랬습니다. 압수수색을 놓고 그 적법성에 대해서 핑퐁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일까지 사흘째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 법 집행 절제돼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총리직을 그만두고 이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게 시간 문제다. 이거 남아있죠.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까지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청와대와 검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핑퐁 게임을 했는지 좀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며칠 전에 검찰이 청와대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죠. 그리고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불발이 됐어요.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죠. 청와대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그러다 검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법원 판단도 받지 않은 임의 목록을 제시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어놨다. 이런 거는 압수수색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광범위하면. 그리고 피의자를 무려 18명이나 기재해놨다. 뭐 이렇게 해서 불만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다 검찰 영장은 합법이다. 그리고 최소 목록만 제시한 거다. 그리고 2016년 10월 당시에도 똑같은 방식의 영장과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그러면은 과거 2016년 10월 한참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불렀을 때냐요. 그때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내 진입은 막았지만 자료는 내줬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뭐 이렇게 치열하게 가는데 지금 일단 이런 갈등 국면이 있거든요. 청와대와 검찰. 그런데 이와 함께 최근에 검찰의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후속적인 조치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정권 수사팀 흔들어.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팀이 뭔가 해체되는 분위기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일단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날 전에 있을 것 같다. 그리고요. 중간 간부 인사도 있을 수 있다. 이 중간 간부라는 거는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사를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팀이 교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땐 반발이 클 듯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 연속해서 3개 봤는데요. 심상치 않게 가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 야당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여러 가지 논평을 통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영상 간단히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항명이라는 죄를 덮으시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조선조 봉건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을 중세 시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추 장관이야말로 민심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나쁜 정권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몰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와 검찰의 공방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최근 몇 달 사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보다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전망과 추측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김상일 평론가.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최근 인사 관련 행동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금요일 추미애 장관이 어떤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징계와 관련 문자. 물론 그게 윤석열 총장을 향한 건지는 불확실합니다만. 네. 자, 지금 상태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까? 이거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은 뭐 처음에는 좀 강경하다가 예. 지금 뭐 한겨레 매일 경제 예. 보도를 좀 보면은 뭐 징계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가 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항명이라는 말이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냥 행위가 이거 항명이다라는 게 있고 예. 이게 법적으로 좀 심각한 항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후자가 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항명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징계할 정도의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기 그럼 힘들다고 항명이라고 보는데 그러고 여권에서는 이건 5만 방자 가만둘 수 없을까 이렇게 굉장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 다툼을 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이것이 뭐 어떤 해야 될 일을 예. 뭐 지시했는데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예. 의견을 검찰총장이 제시하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의 그 이익이 되는 예. 그러니까 권한에 해당하는 오히려 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인한테 그 불이익이 되는 거지만 예.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의견을 받아준다라는 건 뭐냐? 예. 검찰의 이익을 오히려 받아주는 예.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거를 뭐 어떤 법적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예. 정도의 항명으로 예.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그럼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 이런 것도 지금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주의나 경고 정도는 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또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나 경고는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거에 준해서 예. 검찰이 조금 더 절제된 그 권력을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사안이 분리가 되지 않고 예. 그 복합적으로 어. 그 엉켜져 가지고 지금 예. 엉클어져 가지고 지금 이게 그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검찰 개혁이면 검찰 개혁만 분리해서 예.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 인사는 필요한 거라면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예. 그 수사 행위와 지금 맞물려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관행이나 예. 수사 뭐 이런 게 그 바로잡아져야 되는 것과 예. 공정한 수사가 또 이렇게 혼합이 돼 가지고 좀 예. 되고 있어요. 근데 어. 공정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 이거는 이거대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잘못됐다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지금 묶어서 하니까 그럼 국민들 지금 입장에서 여기 마지막 매일경제 기사에 지금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 그러니까 수사팀에 대한 그 실질적으로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치가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저게 사안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예. 그 인사를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지금 수사하는 들어가지고 검사들은 인사 대상에서 있더라도 배제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뭐 겁니까? 수사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해도 되고요. 그걸 예. 감안해서 얼마든지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 예. 이후에 하는 게 예.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소급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번에는 검찰총장으로 좀 좁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두 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하는 집회. 그리고 그 옆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집회. 완전히 다른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뭐 다행히 뭐 또 충돌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다 지나갔는데요. 자, 윤찬 변호사. 혹시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장은 아니지만 이른바 임기 중에 좀 더 좁히면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마무리가 될 쯤에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그 검찰 관련 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이 예. 이제 7월 달엔 공수처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첩권을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했을 때 예. 검찰이 이첩해야 되는지 여부, 이첩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그 위에 절차에 관련돼서는 사실 예. 또 입법돼야 될 게 있어요. 예. 시행령이나 예.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총장과 청와대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청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예. 법무장관도 그러시고 근데 검찰 개혁을 검찰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법무부가 어떤 개혁안을 냈을 때 검찰이 그에 대해 정면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 수사와 관련돼서만 반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검찰이 반대하지 않는데 예. 수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수사를 한다고 예.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라는 논리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요. 영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예. 실제는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이에요. 발부하는 기관은 법원이고 예.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를 거쳐서 나오는 영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른 이후에 예. 나중에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재판 과정이나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예.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은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앞으로는 검찰이 영장 제시하면 일반 국민들 전부 다 이거 위법하다라고 안 받아들여도 되나요? 위법한지 여부 판단 기관은 법원입니다. 예. 나중에 법원이 사후적 통제를 하는 것이지 예. 법 집행 대상 기관이 이건 위법하다라고 해서 나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게 되면 법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면 예. 검찰 자체가 세세히 목록을 작성해서 추후에 들이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이후에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임의 제출 요구를 할 때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게 되면 가지고 나오면 그만인데 예. 이걸 제3자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목록을 작성해 줄 수 있죠.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지 않은 그 자료 제출 요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 무지하거나 예. 또는 이것은 알면서도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언행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모습을 보면요. 청와대는 검찰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청와대가 툭 하면 뭔가 제동을 걸려고 한다. 이런 또 불만이 있어서 이게 지금 갈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박, 재반박, 또 반박. 이렇게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야기, 각각 여당과 제1야당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영입, 이른바 인재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역시 그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보시죠. 카카오뱅크의 신하 이용우 50억대 스톡옵션 포기하고 민주당 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은 첫 실물 경제 전문가를 영입을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어제 국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입 인사로 소개가 됐죠. 여기 보면 포부를 밝혔는데 금융혁신 정치에서 실험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스톡옵션 얘기가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카카오뱅크를 만들 때 주요 이전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싸게 사면 이미 주가가 상장됐을 때 가격이 높으니까 싸게 산 걸 팔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우 대표의 경우는 그 차익이 뭐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 따라서는 뭐 50억대, 어떤 곳은 100억대 이렇게 소개하지만 굉장히 큰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던지고 이번에 정치권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 과정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선택을 했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톡옵션 때문에 고민을 좀 한 적은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부터 저는 그건 제 거가 아니었다고 봤었고요. 그리고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려줘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제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요. 네. 고민을 했죠. 솔직합니다.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정치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왔다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사실 인재 영입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인데 또 한 번 앞서갔다. 뭐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는 거죠. 인사 영입 장면이었어. 그런데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순탄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한켠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혹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입니다. 지금 의정부, 그러니까 부친인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자, 최근에 어떤 북 콘서트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50인데 아빠 찬스라니 섭섭하다. 나도 준비 많이 됐다. 그리고 이런 총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아빠 찬스 난 전혀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 요새 목소리 참 많이 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50인데 독립도 못했다니 한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맞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때 같은 진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원 장남 의정부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공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은요. 먼저 이 아들인 문석균 뭐라 그럴까요? 지금 후보라고 표현을 해나요? 아무튼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선출직을 놓고 세습이란 프레임으로 일 더 씌우는 것. 저는 그것은 공당과 우리 의정부 시민 한 분 한 분께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어떤 최근에 그런 공방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이건 아니 아빠 찬스라니 그리고 이거는 지역 구민들이 뽑아주는 건데 이게 무슨 대물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떤 공방이 나와 있어요. 먼저 문석균 아버지의 길 걷겠지만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 그러다 진중권 교수 지금 갖고 계신 선거구가 원래 아빠가 갖고 있던 거라면 아빠 찬스라고 부르는 건데 아빠 찬스를 아빠 찬스라도 못 부르게 하냐 막 이런 취지의 또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왠지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장우희 변호사는 뭔가 다른 결의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 아빠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해라는 단어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오해. 생각합니다. 문석균 부위원장이.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번에 국회에서 일어난 패스트트랙 법 통과를 보면서 예. 문희상 의장님이 조금 자신이 소속됐던 여당에 약간 기울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소속됐더니죠. 원래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선의 국회의원이고 예.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중립을 지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부분을 보면서 오해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 편들지 저렇게? 좀 그 한국당에도 협상하라고 예. 기회를 주고 하면 한국당에도 찬스를 좀 주면 될 텐데 왜 한국당에 왜 찬스를 주지 않았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당은 오해가 아니라 거의 확신을 통해서 이거는 아들을 위한 곳에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 국회의장의 아들이 국회의장이
갖고 있던 지역구의 부위원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 저 사람 아버지 후광으로 이번에 공천 받겠구나. 예. 공천장 분명히 받겠구나. 예.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오해를 한다면 민주당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민주당은 아 저런 정당이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용우 대표처럼 50억대 스톡옵션 포기한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으면서 예. 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 오해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예. 아니면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단한 플랜을 내밀든지 예. 국민들이 자꾸만 이러한 오해를 한다면 예. 총선에서 오해를 결국 풀지 못할 것이고 예. 오해받는 정당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등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오해를 떨쳐버리는 노력을 예.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화면 좀 잡으실까요? 여기 문석균 씨의 어떤 직책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 의정부 갑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죠. 여기에 이제 상임 부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논란이 좀 시작했어요. 꽤 됐죠, 시간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선 출마한다는 거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아마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경선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경선을 통해서 만약에 문석균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또다시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러나 경선 통과를 지금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은 내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웬 아빠 찬스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분이 갖고 있는 뭐 스토리나 스펙이 예. 뭐 대단히 뭐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만들어가는 게 이제 숙제일 걸로 보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이제 서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표로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겠다라고 예. 입성을 이제 밝히기는 했지만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관철할지는 오로지 본인의 숙제로 놓여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예. 뭐 더 심하게 본인이 입고 있는 뭐 반스가 아빠 반스면 그게 아빠 예. 반스고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아빠 찬스다라고 예. 했는데 예. 저는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 부분이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이 본인이 동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조국 사태, 동양대에 있어서 내가 다 안다. 이게 다 거짓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자 누구이냐라는 굉장히 이런 몰입감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야권을 향해서 예. 어려웠던 그 칼날을 예. 안을 향해서 이제 겨누고 있는데 예. 지금 대단히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이 비판을 시작하게 된 이 시작점부터가 예.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그래서 호응을 잘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여권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강력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호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과 관련된 이른바 아빠 찬스냐 아니냐 이 공방 아무튼 이게 글쎄요 좀 뭐 쉽사리 그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역시 뭔가 좀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약개발위원으로 조국 지지자 위촉했다가 취소.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공약개발위원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안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모셨을 거 아니에요. 당의 총선을 위해서 공약을 판단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위촉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조국 전 장관에서 왠지 굉장히 호의적으로 두둔한 듯한 뭐 이런 행적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됐죠. 게다가 위촉했다가 취소, 그러니까 해촉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처음부터 그걸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가 무리수를 쓰고 있다. 한국당 비판하고 있고요. 조국 정장당에서 엄청난 비판을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행보를 했던 인물을 당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그 인물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나다은 TV의 대표 나다은 씨, 이른바 유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은 씨를 공약개발단원으로 위촉했다가 3일 만에 해촉했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난해 9월부터 문제가 됐던 어떤 글, 뭐 이런 게 뭘까요?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NS에 이런 입장 표명을 좀 몇 차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지지 집회에 대해 눈물이 난다. 부패한 검찰로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 왠지 여권 입장 같잖아요. 지금 요 대목만 들으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엔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나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촉장 나다은 정량공감 내팀장으로 위촉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성윤, 요번 최근에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임명이 됐죠. 중검지검장으로.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대학 뭐 동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와 가깝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성윤 대검 간부, 요번에 인사 대상이 됐던 대검 간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뭐 어떤 내용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성윤, 내가 대검 간부 조롱 문자? 주광덕 주장 사실 무기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문자 보낸 거 없다. 그리고 그러자 이 법무부가 어제 그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과연 이런 걸 보냈는데 이게 조롱이냐 그러면서 내용 왜곡돼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럼 여기 있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이성윤 임명자가 보냈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모님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정도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뭐 어제 주광덕 의원이 사실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러자 법무부가 이 문자 내용을 아예 공개해버리면서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럼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검찰 인사 담당 검찰국장으로서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입니다. 문자의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 연속해서 봤습니다. 나다은 씨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이른바 이성윤 임명자의 이 문자에 대한 뭐 자유한국당 어제 주광덕 의원이 어떤 설명, 기자회견 내용.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나다은 씨를 영입하는 과정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예. 이념적 성향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해당 부처가 공약개발위원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좀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호불호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
그 당시의 분위기상 조국 수호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크게 개념치 않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적 시각과 맞지 않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 설치를 또 주장하셨던 부분도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사실 자유한국당하고는 약간 좀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그렇죠. 조국 장관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의혹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당 입장은 맞지 않고 특히나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하고는 사실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근데 계시기 이렇게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서 공약에 좀 반영하고 뭔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나요? 그렇게 되면은 해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 밝혀내지 못했던 걸로 제대로 파악 보여지고 못하고 있었을 것 인사 같다. 추천을 하거나 결정했던 분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부분은 사실 조금 저도 내용을 몇 번 읽어봤는데 이 인사를 당하신 분, 이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이 인사 이후에 임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간 임지가 나는 좌천성 인사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내용 중에 복된 시간이 되시라는 말씀은 조금 언짢게 다가왔을 것 같고 본인이 가신 임지가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아무 뭐 상관없는 문자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근데 이걸 관건인데 조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조롱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할 의도로 보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받은 분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주광덕 의원께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께서 그런 식의 아마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문헌만 보게 되면 조롱이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그냥 성급하다. 어느 정도의 문자를 통한 인사 뭐 이 정도로 볼 수 그러나 있다. 바람직한 문자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조롱으로 판단까지 성급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다은 씨 논란이 어제 이제 이게 기사로 알려 논란이 되자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뭐 조국 지지자다 뭐 이런 위치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 개혁이 조국 수호는 아니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서초동에 모인 시민을 지지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조국 지지자가 아니다. 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내용 정도였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나 논란이 되면서 해촉이 됐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한국당과 둘러싼 두 가지 사안을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다은 씨 거는 한국당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거죠. 사실 민주당과 한국당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재풀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기 때문에 나다은 씨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당이 유념해야 될 것은 당의 이념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고르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지금 뭐 카뱅의 이용우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포용의 이념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뱅킹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은행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신용 좀 떨어지는 사람도 은행에 가서 좀 박대받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우대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한 공정 경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용호 대표 같은 분을 모셔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이념과 들어오는 인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민주당이 발산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구나.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민주당에 대한 오해가 별로 없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말하는 것과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메신저와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져간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같은 부분은 지금 조롱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시를 썼을 때 시를 다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였을 때는 그때부터는 시인의 시가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인의 시를 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께서 당연히
그런 의도로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사람이 나 상당히 기분 나쁘네. 예. 내 지금 이번에 인사 물 먹었는데 굉장히 날 조롱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사실 문자 잘 보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어 하나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화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성윤 지검장께서 중앙지검장 정도 됐으면 예. 문자를 보내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이것을 조롱하는 메시지라고 국회 정론관에서 예. 말씀하신 주광덕 의원도 예. 약간 조금 크게 부풀린 말씀이지만 어쨌든 단초는 이성윤 지검장님께서 앞으로 더 큰 검사로서의 예. 행보를 하시려면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도 좀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 문자 내용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김삼일 평론가. 네. 지금 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아마 좀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전혀 다른 시각인데요. 예. 이게 개인 간의 문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선의로 해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문자가 객관화될 수 있습니까? 저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예. 할 만큼의 뭐 역사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예. 뭐 역사가들의 평가라든가 뭘 받은 게 있나요? 저는 저거는 주광덕 의원께서 지난 청문회 때 조금 떴다고 해가지고 너무 뜨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건 절대 객관할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예.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인다. 예.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고요. 예. 그리고 그 나다은 씨와 관련해서 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속 좁기가 아주 종즙 그릇 같다. 속이 좁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예. 다수에 의해서 소수를 설득하면서 경행해 가는 거지. 뭐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 똘똘 뭉치는 그런 조폭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지 공당인 것이죠. 예. 그러면은 저분이 우리 당으로 올래요? 할 때 가겠습니다 한 건 뭐겠어요? 예. 그 당에 가서 함께 무언가를 같이 예, 추구해 보려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잘 어떻게 경영을 하거나 포용을 하거나 예. 해가지고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예. 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면 저는 민주당에서 벌써 잘렸어야죠. 저건 굉장히 속도가 또 본인 얘기까지 섞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께 짧게 뭔가 해명하실 것 같은데 30초 드릴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만약에 그냥 단순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예. 이런 경우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좁혀서 인재 선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 이게 공약개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개발 차원은 사실 당 정강과 정책 기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의 비판을 당 내외 비판을 받아들여서 해촉했다는 의미고 예. 그 해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애당초에 검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다운 식계도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 알겠습니다. 예, 김삼일 제가 평론가. 좀 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공동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시장 오리엔티드 된 사실 사고를 기업가잖아요, 하는 기업가. 기업가니까 예.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뭐 이념이 맞는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를 민주당을 설득해서 실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뭐 그런 아이디어에 동조하더라도 그 지지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예. 저희가 1호 공약이 그 공약개발단에서 낸 게 공수처 폐지 법률안 예. 내는 거였어요. 근데 나다은 씨께서는 공수처를 찬성했던 분이기 또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 지지를 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분에 대한 평가 차원이 아니고 예. 정책 그 공약을 개발하는 그 예. 업무 특성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이런 분은 좀 문제가 있군요라고 해서 뭐 위촉 자체가 안 됐으면 논란이 안 되는데 뭐 위촉이 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되는 과정에서 오늘 또 언론들이 또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근데 잊고 말았습니다. 보시죠. 학대, 그리고 격리보, 그리고 다시 학대. 9살 너무 시리게 쓰러졌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보시죠. 이른바 찬물학대입니다. 의보다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됐습니다.
뭔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니까요. 뭐 시끄럽게 한다,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속옷만 입혀서 발코니 찬물 욕조에 앉혀놨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지금 이 추위에요. 자, 많은 분들 요즘에 화장실 가셔서 찬물로 잠깐 손 씻을 때도 싫어서 못 씻습니다. 그거요. 근데 찬물 욕조에 앉게 했답니다. 체감기온 영하 1시간 방치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사건 5일 전 기관소 방문을 했다. 과거에도 2차례 학대가 적발돼 3년간 격리됐다가 다시 집으로 오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보호기관 그리고 뭐 관공서 형식적 보호한 거 아니냐 이런 방직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학대로 2번 격리된 아이 부모 요구로 집에 갔다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할 때는요. 학대한 어떤 뭐 부모나 어른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늘 나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는 거 세상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세 아이 찬물 욕조에서 1시간 벌받다 사망. 학대한 계모 구속됐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21개월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법원의 친권 제한 명령 이게 없으면 학대한 부모라도 원하면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게 지금 현행 제도랍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여태 왜 안 바꿨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요. 장유미 변호사, 네. 이 사건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 처벌 수위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좀 곁들여 주세요. 일단 이 해당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욕탕에 있는 이 욕조 속에 방치가 됐던 게 아닙니다. 발코니, 그러니까 사실상 야외에 영하의 날씨에 찬물 속에 아이를 1시간 이상가량. 발코니면 거의 밖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영하의 날씨고 뭐 평년 기온보다 높다고 해도 상당히 겨울이고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시리게 쓰러졌다라고 신문에서 기사를 제목을 붙일 정도로 이 아이가 굉장히 고통 속에 죽어간 건데 이후에 방으로 옮긴 이후에 숨을 쉬지 않자 이 해당 그 계모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119가 출동했을 때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숨졌습니다. 그럼 이 사안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이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한두 번 재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태, 이 폭행에 계속 시달리고 아동학대에 시달리다가 격리보호된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의 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어떤 이런 사안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친권 제한 명령, 법원에 이런 명령이 없으면 사실상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데려가는 것을 막을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그 의무 해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사실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 그리고 정말 유명무실화된 친권 제한 명령에 대해서 이 면밀히 살펴가지고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에서 아이를 위탁시키는 게 온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라고 하면 더 일반 그 어떤 사망에 이른 형법으로 규율하는 경우보다 5년 이상형으로 규율됨으로써 더 가중처벌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여성 변호사 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방치해서 사망에 이른 게 아니다.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에 의해서 이런 사안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거네요. 그래서 살인죄로 의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 아까 아동학대 치사에는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두 범죄가 갖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방송 시작할 때요. 일면 기사에서 잠깐 짚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그때요. 공무원들 할 일이 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민원인도 없는데 공무원만 잔뜩 늘었다잖아요. 이런 분야에는 안 늡니까? 사람이요? 왜? 정부도 그럴 거예요. 늘렸다.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야는요. 꼼꼼히 체크를 해서요. 윤치환 변호사. 이 부분요. 공직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리면?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계모 말고 또 친부가 있기 때문에 예. 친부가 친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권자가 와서 데려가겠다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격리 기간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적 관찰을 공무원들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왜냐면 한 번 위험한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요 예. 비슷한 내용의 어떤 학대 관련된 범죄가 또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친모가 데리고 갔어요. 아. 계부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간혹 이런 그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추적 관찰 최소한 그런적인 행정지도나 행정조치는 없었다는 거고요. 예. 또는 법령 늘 개정에 보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이건 할 수가 없었다. 물리적으로 이건 다 감당하기 없다. 이런 얘기 꼭 나오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 행정을 복지 분야에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적극적 행정 자세가 아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강조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답답한 상황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 뭐 우리에게 막말을 한 게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북한 남측 설레발. 설레발. 이게 개인 간에 이런 표현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노골적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죠. 성명을 냈어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듯 비난을 퍼붓댔습니다. 남북 협력에 힘써달라는 뭐 사인인 듯하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성명 내용에 따르면요, 이른바 생일 축하 메시지 그 논란이거든요. 북한과 미국 연락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요, 우리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뭔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받아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서 전달했다 그러는데 보란 듯이 무슨 소리야? 우린 따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왜 나서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면서 설레발을 쳤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마도 남조선은 조미 순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거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 보낸 줄도 모른 채 중재자 자초한 우리 당국.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김정은의 생일 축하 메시지. 그러자 김계관, 미국에서 직접 받았는데 남측만 모르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외교 소식통, 한미 간의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야당은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북한에 대한 짝사랑이다, 지금.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거칠게 이 비난, 비아냥 뭐 말도 못합니다. 요즘에요. 왜 그럴까? 그걸 분석했습니다. 보시죠. 북한 노골적 남한 무시 그 배경엔 하노이에서 노딜 됐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불발 이거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 영변 내주면 미국이 양보할 것처럼 기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이른바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북한, 한국이 배달 사고를 냈다고 불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거래한다. 중간에 우리 한국, 남한 못 낀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진짜 북한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이제 뭐 통일부에도 있어봤고요. 예. 남북 관계를 뭐 공부도 해봤는데 예.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그 기준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실리가 있느냐, 예. 실리가 있느냐. 또 하나는 협상의 대상자가 실제적인 권한이 있느냐. 딱 이 예.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기준이. 어. 근데 이제 북한이 볼 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실권과 실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다라고 줄 수가 판단한 없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는 거는 예. 조금 생각을 좀 바꾸면 그래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좀 더 이걸 또- 세게, 예, 뭔가 좀- 강하게 해봐라. 예, 강하게 해봐라. 아.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은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 저거를 그럼 비아냥거리니까 기분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냐? 예.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예. 전쟁입니다. 전쟁. 예. 이란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저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면 예. 고조될수록 오판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항기를 격추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긴장이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비아냥이라고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또 대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아. 평화 관리를 예. 일단 기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최 위원은 청와대도 취재를 하시잖아요. 청와대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북한에게 예. 계속 좋은 시그널을 줬는데 예. 북한이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좋은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까? 그럼?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남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쉽게 포기하기가 힘든 것이죠. 갑자기 유화 정책을 펴다가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정책을 펴기에는 예. 지금까지 왔던 길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매몰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예. 이 매몰 비용 때문에 더 나은 남북 관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북한은 쉽게 지금 유화 정책을 다시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노이 노딜은 예. 백전백성의 영웅 수령의 체면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을 수 없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더 큰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예. 우리한테 그럴 힘이 있습니까? 뭘 줄 수가 있어요? 제재 완화가 북한이 바라는 것인데 예. 미국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기보다는 예. 북한이 힘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당분간은 힘의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대로 미국이 움직인다. 예. 지금은 이웃나라 일본을 좀 조정해서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재 문제 이런 것에서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을 움직여준 지렛대가 일본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가까운 나라부터 움직여서 미국을 우리 마음대로 좀 예. 조율할 수 있도록 해서 예. 북한에게 언제든지 유화 정책도 펼 수 있고 강한 힘의 전수도 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거의 막말을 퍼붓거든요. 뭐 설레발 그리고 비아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 압박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유엔 제재도 지금 2016년 이후에 갱신이 예.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간격히 준다면 지금 이란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 무력이 아니라 경제 제재입니다. 예. 북한도 경제 제재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갱신을 해서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압박을 한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북한이란 어떤 저런 실체가 있죠. 실체입니다. 북한이란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고민도 주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지금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는데요. 내비게이션 얘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른바 이제 성폭행 의혹 가수 김건모 씨 차량 압수수색. 그런데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저장을 하길래 지금 차량 압수수색은 여기에 뭔가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그걸 보겠다라는 거고요. 경찰은 내비게이션 메모리 카드 분석, 과거 김건모 씨 동선 정보를 수집한다. 전문가들 이론적으로는 폐차 때까지 차량의 동선 정보가 모두 저장 가능하다. 포렌식 기법 동원할 때는 그 기록이 모두 복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차를 타고.
자, 장우기 변호사. 네. 지금 가수 김건모 씨를 둘러싼 이런 의혹 사건,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아마 첫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아마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는 장소는 비교적 논현동의 한 유흥 주점이다라고 해서 특정을 했는데 그 시기는 2016년 8월경이다라고 해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원래는 휴대전화와 이 차량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휴대전화는 기각이 되고 이제 차량에 대해서만 이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 그 이력을 뽑아보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범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일자와 장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많이 이제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렌식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김건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그 영장 재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어떤 그 당시에 문제가 된 시점에 어떤 기록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군요. 아무튼 내비게이션 얘기, 김건모 씨 얘기 기사가 좀 오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총통 선거가 있죠. 우리로 치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겁니다. 오늘의 홍콩이 대만의 내일이다. 불안한 대만 청년들 반중을 택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장 르포를 통해서 그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밑에 제목을 좀 봐주시죠. 2030 참여 높아 투표율이 무려 75%입니다.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이전보다 8%포인트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 총통 57%를 득표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요. 역대 최다 득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이요.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자. 홍콩인들이 원정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당국 불편하죠 지금? 이런 입장 보였습니다. 차잉잉원 당선자에게 즉각 경고. 독립 꿈꾸면 역사의 죄인 될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홍콩 시위디 지지율 급등. 그러니까 홍콩 사태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홍콩 사태를 보면서 대만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 거죠. 우리가 미래의 저 모습일 수 있다라고. 대만 총통 재선의 공신은 시진핑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율 보시죠. 차잉잉원 당선자 지지율이 2달 사이에 34% 정도였는데 50%로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我觉得那个蔡英文选上是非常理所当然的，因为他非常坚定他的立场。我台湾人，我骄傲，台湾人做了最正确的决定。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대만 총통 선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도 있고 대만도 지금 약간 뭔가 중국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요. 중국몽, 이른바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는 게 중국몽이에요. 그 글자가. 그렇다면 이 중국몽 흔들리는 겁니까? 흔들리죠. 왜냐하면 좀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도 과거에 그 정치 체제를 흔들면서 자기 집권을 더 강하게 또 길게 가져가려는 욕심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만 보더라도 원래 2047년까지 일국 양제로 해가지고 홍콩 체제를 유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을 편입시키려면 그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 오히려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만이 우리가 잘못하면 저 모습으로 우리가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겠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총통의 그 통치가 경제가 굉장히 하락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사실은 홍콩도 그렇고요. 대만도 경제 상황이 지금 방금 말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콩 시위 사태가 있었까지는 대만 지지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반중 감정이 바람이 불면서 그 주장을 하는 지도자를 총통으로 다시 선택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